삼성전자가 HBM4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경쟁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인가요? 네, HBM4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구글의 TPU에서도 삼성전자 HBM4가 가장 좋더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도 좀 좋은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 때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HBM4가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 자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단품과 소위 얘기해서 이제 HBM 쪽 두 가지로 본다면 단품에서 경쟁력으로 본다면은 단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보자면 삼성전자는 D1C라고 하는 D램의 10나노 6세대 칩으로 갔다인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HBM, 그러니까 단품이 5세대 D1B로 갔고 마이크론도 D1B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D1C라는 반도체 제품이 훨씬 더 향상이 됩니다. 단품이 향상됐다고 얼마큼 향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단품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HBM은 HBM D1B와 D1C에서 D1B 대비 D1C가 약 100개 더 나온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HBM4, HBM3ESE는 D1B가 웨이퍼에 약 한 500개 나온다고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쪽 D1C는 한 600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가 줄어드니까 개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개수가 많아지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지냐? 바로 저전력이 됩니다. 저전력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스럽게 여기 저전력이 되기 때문에 발열이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소모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HBM4의 단품이 기본적으로 훨씬 성능이 좋고 생산성도 좋다. 그 다음에가 쌓아 놓았을 때 이게 12개 쌓여지는 게 현재 HBM4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전력 양의 영향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HBM4가 이제 로직 다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맨 아래에 다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성전자는 4나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자기들이 못 만들죠. 마이크론이 특히 자기가 만들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큰일이 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테스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기 파운드리 쪽에 3나노 쓸 수가 없어요. 저기 TSMC 이미 딴 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5나노나 뭐 12나노를 쓴다는 얘기가 더 많죠. 말하자면은 단품의 로직에 갖고 있는 성능도 삼성전자 좋다. 이미 단품과 로직 칩이라는 반도체 칩 자체의 성능이 삼성전자가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업계에서 들려오냐면 계속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줬을 때 계속 확정하지 않고 엔비디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게 삼성에서 D1C로 하는데 니네는 D1C로 안 하니? D1B로 해야지 않아?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려 이 스펙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추격자에서 한 단계 건너뛰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한 단계 뭐 HBM3도 못 만드는 게 HBM4는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D1A에서 D1B로 갔었을 때랑 D1C로 왔을 때 얘네가 조금의 D1A에서 D1B로 갔었을 때 얘네들이 그 미세화 폭하고 D1B, D1C가 훨씬 커졌습니다. 말하자면 D1A하고 D1B 사이보다 D1B랑 D1C 사이가 더 커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한 미세화를 성공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품 영향이 크다. 두 번째로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 패키지 반도체를 쓸 때 소재 문제였죠. 특히 발열 문제가 삼성이 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HBM4가 D1B랑 D1C 쓰게 됐었을 때 얘네가 D1B가 전력이 더 많이 소비가 되죠. 당연히 발열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발열 소재가 안 좋았다고 얘기했던 삼성전자 HBM4는 상대적으로 발열량이 줄어들죠. 왜냐면 전력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열을 덜 쓰니까 덜 나오죠. 그럼 발열의 분리에 따라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소재였던 소위 이제 삼성전자가 썼던 TC-NCF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썼던 소재도 많이 생각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반도체를 쌓는 방식이 얘기 나왔었죠. 뭐 한미 걸 쓰니 많이 이것도 해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HBM4를 만들 때 특히 특정 공정에서의 개선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4를 만드는 방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슷하다 봅니다.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단품의 경쟁력과 로직 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4 테스트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경쟁 구도 변화는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5년 1분기 때가 2분기 때가 삼성전자 최악이었는데 그때가 HBM3E의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61, 그다음에가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이었었어요. 삼성전자 3등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했었는데 3분기 때 바로 뒤집습니다. 뭐 아주 크게 뒤집은 건 아니지만은 SK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이 21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2등을 서력을 해요. 4분기 때는 아마도 더 좋았을 거고 26년도에는 아마도 SK하이닉스는 약 50% 전후를 하려는 게 목표고 삼성전자는 30에서 40% 하려고 합니다. 30% 전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7년도에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과점은 유지되는데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한 단계 올려가지고 캐치업 전략을 진행했다. 이것 때문에 경쟁 구도가 상당히 변화가 됐다. 말하자면은 SK하이닉스의 일극 체제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로 갔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칩 생산에서 GPU와 HBM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가진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요 문장은 어떻게 바꾸시는 게 낫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GPU랑 HBM을 만들 때, SK하이닉스는 HBM 단품을 만드는데, 단품을 만들 때도 이 GPU를 만들어주는 TSMC죠. 여기에 하나의 부품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좀 나눠보면은, GPU를 만들 때 시스템 반도체의 상황은 TSMC가 다 가져가고요. 근데 HBM을 만들 때에도 HBM 단품은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단품 만든 다음에 로직 다이를 TSMC가 가져가야겠죠. TSMC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붙여야 돼요. 붙인 다음에 다시금 이걸 패키지해야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완성품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 형태가 바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스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물량이라고 하는 거를 시간이 상관없이 뭐 타임이나 저스트인 타임을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HBM 자체를 삼성전자가 다 만들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HBM 자체를 하이닉스는 하나의 부품 만들 수 있는 거 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2027년 정도에 나올 수 있는 현재 AI 인프라 쪽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쓰이는 GPU를 말하자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차량 반도체 이쪽에 쓰여지는 GPU를 삼성전자가 독립한다는 얘기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이건 왜 큰일이냐면은 이거는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주 실패했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AP나 CPU 독립을 막 하려고 했다가 확 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퀄컴이랑 싸워가지고도 망했던 것도 있죠. 스냅드래곤을 잡겠다고 뭐 몽구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 차곡차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GPU의 모듈을 AMD 걸 사다가 씁니다. 그분 사다가 쓰는데 어떻게 됐냐? 엑시노스 2200, 2400 정도 할 수 있는 그때 칩까지는 AMD에 갖고 있는 RDNA라고 할 수 있는 GPU 랭귀지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IP를. 지금 어떻게 하냐? IP를 만들 때 핵심 소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AMD 걸 다 쓰다가 지금은 조금만 씁니다. 그게 이제 엑시노스 2600이에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2700 정도 때부터 어떻게 하냐? 2800부터 어떻게 할 거냐 예정이냐면 AMD 거 안 쓴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GPU를 만들 때 삼성전자 GPU에 HBM 3종. 그러면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가 됩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현재 AI 인프라로서는 HBM을 혼자 다 만들 수 있냐 없느냐? 요 여부인 것이고요. 엣지 디바이스 가게 된다면 요거는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는 GPU와 HBM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현재 목표예요. 이게 고객이 쓸지 말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요 내부의 최적화에 아주 적절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HBM의 단품을 납품하는 게 소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큰 칩을 모두 가져가는 거 아주 큰 비즈니스겠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미래 방향성 높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GPU, HBM 성능을 말하자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최적화인 것이고요. 최적화를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성능과 비용의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사례는 AI 칩 시장에서 고객사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한 건가요?
네, 테슬라가 특히 AI6, 그 다음에 AI5까지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고요.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TSMC 병목을 없애겠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역할. 세 번째로는 합종 연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 3부께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테슬라는 개수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나 애플보다는 내용이 적거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적기 때문에 테슬라는 TSMC한테는 아주 대단한 고객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쪽 테슬라의 설계하는 업계까지 얘기 들어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한 CEO 역할이 너무 중요한 약간 신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목표라고 했을 때 TSMC는 너무나도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하나도 찔러도 무슨 피 한 모라가 안 나올 정도 상태이겠죠. 이 병목 현상에서 게다가 삼성전자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2나노라고 할 최신 공정을 한국 본국 말고 미국 텍사스에 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TSMC는 뭐 했냐? 병목도 있겠지만 바로 N-1 전략이라고 해서 대만이 2나노면은 미국은 3나노야. 무조건 N+N-1을 갖기 때문에 테슬라가 대만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미국의 팹을 지을 때 지금도 3나노입니다. 뭐 2나노, 3나노가 얼마큼 차이냐라고 하는 건 유불리가 있습니다. 만서도 이 병목 현상을 활용했을 때 삼성전자는 큰 투자를 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주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니었을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역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스럽게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도 석유의 문제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의 대부분 양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공업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때문에 이 중국 견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딴 데서 많이 말씀 안 하시던데, 베네수엘라 침공은 저는 반도체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베네수엘라가 또 석유뿐만 아니라요, 히토리움 광물이 꽤 많은 편입니다. 중국이 90% 갖고 있는데, 나머지가 그나마 베네수엘라나 호주 쪽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급을 좀 쥐어가고 싶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쥐어가지고 어디에 만들 것이냐. 지금 제조업 AI 때문에 엔비디아나 다 오는 이유가,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뭐죠? 중국 못 가는 거죠.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이 정치적 역할에 수혜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멋대로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미중 이런 갈등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정치적 수혜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결론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를 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테라팹이라고 하는 팹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문제는 수율 문제인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통한 수율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제조업 개발을 자동화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이 자동화 여부를 삼성전자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서로 살을 내놓고 뼈를 취하는 형태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럴 때 빗장 세워놓고 잘 만들긴 하지만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TSMC 같은 천호성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개방해가지고 볼 때면 봐라, 이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합종 연행이 되고 있는 메모리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테슬라, 삼성전자를 고객 수주를 주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 여력이 시장 지위에 어떤 포인트길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생산 여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되는 4-3-2-1이라는 형태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이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생산 여력이 왜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AI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막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계속 뒤늦게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시티은행에서 나왔던 거는 19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요. 그것까지 나왔고, 계속적으로 14만, 15만, 16만 전저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냐. 이게 누군가는 정확히 계산해야 되긴 하겠지만, 왜냐면 저같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이 캐파가 얼마큼 내가 프라이스와 컨센트가 어떻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은 경영상을 봐서 애널리스트 분이 많이 할 얘기겠지만, AI가 어디까지 갈 줄은 모르겠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AI가 어디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요는 너무 증가가 뚜렷하다. 그런데 얘네의 캐파 증설은 어렵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만들면 무조건 팔리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 서버용 D램이 70% 올랐던 것도 있었었고요. 한 달 전에 샀던 고객들이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가격을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달에 사가는데 11월 가격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HBM 수요도 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HBM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HBM 통상적으로 단품 D램보다 보통 6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단품 D램이 6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 거는 HBM이 보시면 얘가 12단이잖아요. 12단을 만들어주는데 웨이퍼상에서 HBM과 단품 D램의 개수가 많이 다릅니다. D1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D1C는 웨이퍼상에서 단품이 한 1500개 나오는데 HBM은요 600개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왜냐면 HBM이 길어요. 왜 기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면 HBM 다 뚫어가지고 IO를 만들어야 될 배선수죠. 소위 트루슬리콘 비아라고 하는 이 배선수가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단품 대비 HBM이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단품이 HBM보다 6배 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품이 너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개수도 많은데 가격도 올라갔죠. 네, 그럼 이가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죠. 게다가 단품 D램이 당연히 수율이 좋습니다. 왜냐면 HBM은 12개를 깔아서 오타가 하나 나면 12개 다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럼 여기는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율이 낮아도 워낙 비싼 게 잘 팔렸는데 단품 D램은 수율이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요. 이거만 있기 때문에 수율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서 당연스럽게 이 단품 D램과 HBM 수요가 생산성과 수율 문제라고 있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위로 열려있는 AI 시장 내에서 변화되는 메모리 시장 내에서 단품과 복합품이 다 비싼 상황에서 이익을 양갈래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는 흐름은 한국 메모리 산업의 수익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 산업을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산업 자체가 이제 중간 가공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 중간 가공업은 맞는데 중간 가공업을 누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HBM을 그냥 사야지 내가 HBM 중간에 어디 들어갈게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메모리가 중간 가공에 따른 이익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품의 인프라가 돼버린다는 거가 가장 큽니다. 단품이라고 해서 그냥 싼 게 아니라 컴포넌트가 싼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비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껴버린다. 근데 여기서 이 질문처럼 롱텀 어그리먼트죠. LTA가 일어났다는 흐름은 메모리 수익 구조가 천수답식 계속 흐름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수요가 나왔을 때 캐파 증설이 되어지는 메모리 산업 봤을 때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파운드리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주를 받지 않아도 다양한 전자업계나 공급 수요처에서 우리가 뭐 1억 개, 2억 개, 3억 개를 연간 공급을 해주세요라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메모리 산업은 물론 캐파 증설에 따른 이익에 대한 욕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올해는 우리가 25개 만들면 돼 라는 것이 떨어진다면 그에 맞게만 캐파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것이 그래서 메모리 수익군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확장해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실 텐데 이게 이제 결국에 중산병자 하이닉스를 가져가겠지만 소부장은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재 쪽은 안정적인 형태의 역할을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은 산업 수요가 돼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는 많이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면 끝입니다. 근데 부품과 장비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소재와 부품은 라인이 돌아가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옛날만큼 막 무한히 라인을 증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멍청한 짓은 더 이상 메모리 삼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소부재와 부품은 가동률에 정확히 일치해서 올라가는데 이 장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결국에 비싼 장비와 싼 장비, 그 다음에 연간 따른 교체할 수 없는 장비, 교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 장비사들의 장비는 기술력이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고 이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장비사들은 이제 옥석가리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뭐 원익, 뭐 어디니,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테스, 특히 테스가 엄청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를 수 있겠다는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도 옥석은 있겠다인 겁니다. 요거랑 보실 때 주가 흐름도 보셔야겠지만 실제 여기에 실적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냥 바람처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코스닥이 위험한 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소재와 부품은 굉장히
수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리 산업 자체가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제 라인 것을 추가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이 옛날처럼 기업수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상승 곡선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소부장 쪽도 보시는 분도 메모리 수익 구조의 변경 같은 것들을 보시고,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캐파 증설이 항구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그걸 보고 소재 부품 쪽에 메모리 산업의 캐파 증설 같은 거와 가동률과 확인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반도체가 주도주 흐름을 이어가려면 단순한 업황 회복 말고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가요? 반도체가 주도주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업황 회복 말고 어떤 조건이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전력이나 인프라라고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해질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가 어떻게 나올까? 이 두 가지 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모든 나라들이나 모든 기업들이 AI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일단 캐시카우로서 인프라 깔려서 AI 반도체의 기반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될 것 같고, 27년 초까지가 이제 인프라용의 AI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가 있는 것이고, 26년 후반기부터는 결국에 피지컬 AI가 얼마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가 지금 이미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키워드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닷컴 버블이 결국에 인프라를 깔았었고요. 그것의 디바이스가 휴대폰이었던 게 닷컴 버블과 모바일 혁명, 이 두 가지였다면 지금 AI는 이것이 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좀 있지만서도.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된다면 20년 후반기부터는 반도체 말고는 뭐 될까? 뭐 당연히 전력도 있겠지만요. 반도체에서 계속적인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운드리 사업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조에서 문제에서 TSMC의 병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AI 반도체에 따른 다양한 반도체의 등장 정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병목 현상은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TSMC가 삼성전자 3분기 때, 25년 3분기 때 점유율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막 파운드리 낮을 거라 막 뛸 거라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3분기 기준으로 TSMC가 71%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6.8%를 기록했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TSMC가 현재 이 3나노를 중심으로 3, 4나노가 최신 첨단 공정인데 여기를 대부분 엔비디아와 애플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밀려나가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가장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빴던 게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다는 게 있고,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던 게 이제 특히 텍사스 오스틴 쪽에 있는 곳에 애플이 카메라를 이제 수주를 줬다는 것도 나왔었고요. 이런 속속들이 빅테크 회사들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것도 있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성숙 공정인 팔라노 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이쪽에 레가시 공정이겠죠. 이쪽에도 삼성전자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반도체, 기존 반도체인데 걔네들이 이제 워낙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아주 최신 제품의 게임용 GPU가 아니라 그 아래 제품 정도를 RTX 30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 만들려고 했더니 이거는 3나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8나노 정도면 된다. 8나노가 삼성전자 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 TSMC에 너무 캐파가 병목되어 있고 고가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 있는 풍선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AI입니다. AI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TSMC는 지금 어떠냐? 가장 고가의 핵심 AP 같은 걸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애플의 AP이겠죠. 가장 고가의 잘 나가는 회사들 칩인데, 근데 AI 반도체는 어디에 반도체가 쓰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자동차에 쓰이고 로봇에 쓰이고 이러면 이거는 지금 얼만큼 얘네들이 개체가 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TSMC만큼의 3나노 이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안에 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칩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AI 반도체는 되게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다양해지는 거 플러스로 해서 결국에는 메모리랑 연결성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있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메모리가 중요해지고, 그 메모리와 연결성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도체 스펙을 잡는 제덱이라고 하는 회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인텔, 뭐 전자에서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정할 때 바로 메모리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하자라고 하는 PIM, Process in Memory에 대한 규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만 갖고 있는 TSMC 대비해서 AI 시대 때는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진다. 그 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연결해서 뭔가 갖고 와야겠다. 이런 형태의 토탈 솔루션이 중요해졌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걸로만 해도 TSMC 캐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장이 커지고 AI가 어디로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모든 데 AI 쓸 때는 이 기존의 다양한 설계 방식뿐만 아니라 메모리 연관성도 필요하다. 그럼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두 번째로는 AI라는 기회 때문에 주목되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동률이 실적에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왜 이 지표가 그렇게 핵심인가요? 가동률은 결국에는 라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라인의 가동률 100%다. 그러면은 라인의 설비가 1000대가 있으면 1000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90%, 80%가 가는 거 그러면 10%가 돌고 있고 20% 돌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가동률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수율만 확보될 수 있다면 바로 가동률 때문에 결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마이너스 2.5조 원 이 정도까지 계속적인 소위 가장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파운드리 팹이 놀고 있어서 그런 거죠. 놀고 있으면 비용이 안 나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운드리 팹은 물론 꺼놓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천억 정도 단위가 분기별로 운영 비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조라고 해서 크게 이것도 돌려야 되죠.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도 에어컨을 1도만 높여도요 엄청나게 실적이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팹이라고 하는 클린룸은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서 쉬고 있으면 수천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말하자면은 일단 돌리게 되면 돈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가동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곳에 가장 좋은 선결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결 조건에서 가동률이 잘 되어 있게 된다면 웨이퍼가 생산이 된다. 근데 생산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뿐만 아니라 가동률이 있어야 소부장에서도 매출이 생깁니다. 반도체를 안 만들게 되면 소재는 안 팔려요. 쓸 필요 없죠. 부품, 장비. 부품은 왜 갈아 끼는 거냐? 가동이 되니까 장비가 계속 메인터넌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부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부품 회사는 가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동률이 넘어가야 캐파 증설이 되겠죠. 캐파 증설 안 되면 장비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동률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제품사는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도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이게 소재, 부품, 장비사에 모두 다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은 AI 확산 국면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메모리 사업이 AI 확산 국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제 쓰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AI의 머신으로 가장 대표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자율주행차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상용화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가 모든 외부의 조건을 다 데이터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부 조건의 3D가 모두 다 데이터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메모리가 소비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율주행차가 구동했었을 때 구동의 속도가 완전 중요하겠죠. 근데 구동의 속도에는 당연히 AP라고 하는 아니면 GPU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AP라고 할 수 있는 CPU, 중앙처리 장치와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속도의 병목 현상은 메모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GPU 하나 만들어줄 때 엔비디아 거 B200도요. GPU 가운데 있고 HBM이 8개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속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용량에 있어서는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데 메모리가 많이 있어야 속도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렇게 피지컬 디바이스 하나만 정리가 돼도 데이터용의 메모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소비가 될 것이고 이걸 저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서 실제로 구동해야 됐었을 때 자율주행차 속에 속도나
퍼포먼스를 할 때도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병목이 메모리니까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AI 확산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에 반도체 산업만 보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AI의 연관성 보실 텐데 결국에 AI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 AI GPU를 뭐 H20이나 H200 거 같은 거 호퍼 거 시리즈 쓰다가 B200이 됐더니 그냥 갑작스럽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성능이 좋아진다고 다 느끼게 됐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물론 AI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HBM이 개수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 나올 소위 루빈 시리즈 얘기 많이 합니다. 루빈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루빈 GPU가 있으면은 HBM이 기본이 8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루빈 울트라가 들어갔을 때는 HBM이 12개, 그 다음 실은 16개 들어가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메모리 산업의 확장은 거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입니다. HBM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HBM은 지금 뭐 HBM 대체할 수 있는 뭐 GDDR7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에 AI 시장 내에서는 이 학습과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 거기서 특히 학습에 있어서는 HBM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고대역폭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형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겠죠. 이것에 HBM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느 수요까지 들어갈 것이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깐부 회동이 우리 11월 달 11월 때 있은 다음에 젠슨 왕이 우리나라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 갔죠? 바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 바로 영국의 소버린 AI 때문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로 갔었습니다. 말하자면은 HBM의 인프라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인프라가 어디까지 확보되고 어느 국가와 어느 기업까지 확대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좀 더 확장하자면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라면 하반기는 결국에 피지컬 AI로 왔을 때 피지컬 AI에서 HBM을 얼마큼 쓸 것인가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한다면 추론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 HBM이 또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추론은 결국에는 학습된 데이터에서 갖고 와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이것을 고객들이 입력한 데이터나, 그러니까 LIG라고, 렉이라고도 얘기하죠. 렉이라고 해서 지금의 실시간으로 검색한 내용들을 넣었다가 다시금 내가 원하는 걸 바꿔주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추론일 텐데, 이 시장에서 학습과 추론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추론 때문에 HBM이 준다라는 것은 업계는 없습니다. 외려 D램이나 단품이 는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HBM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디바이스 형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드려서 HBM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관점 본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인프라용으로 어디까지 깔릴까? 우리나라가 그 GPU 26만 장, GPU 옆에는 HBM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설계를 할 수 있는 GPU 시장에서 HBM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그 다음에 TPU를 만들고 있는 구글까지 연결된다면 이 회사들이 자기만의 GPU들을 만들고 있다, NPU, TPU 만들고 있다. 이것이 기업과 국가를 확대된다. 그 다음에가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어떻게 이 HBM이 쓰일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가지고 향상되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투자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26년 상반기 때까지가 HBM이 인프라 쓸 것이고, 피지컬 그때는 어떻게 HBM 쓸까는 고민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27년 초반까지 아주 계속 수직 상승하다가 2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 한반도의 대표이기도 하고 산업인력연구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간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인사담당자 일을 했었고, 삼성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20년 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만들었던 그 한국 반도체 도움이라고 한반도라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 댓글에도 남겨 있으니까 보시고, 저도 이제 그쪽을 재생 목록으로 같이 하면서 제가 위클리, 반도체 소식 위클리, 그 다음에 기업 소개, 그 다음에 이슈 소개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